저희만 소장하고 이제 촬영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나중에. 있고요. 충남도청이에요. 그거는 30년대. 유시 준비됐대요. 저거 공유. 저 화살표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거요? 네, 뭐 됐습니다. 35년, 36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유럽식으로 상당히 그때 유행하던 근대식 건축물이에요. 이건 일본에서 지은 거예요? 네, 일제가 지었어요. 네, 되게 예쁘게 지었어요. 지금도 들어가 보면 되게 고풍스럽고 고급스럽잖아요. 네, 이런 매화무늬 그런 것도 다 남아 있고 창문도 하나 문고리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1층에 그리고 원래 2층 건물을 지었고요. 디귿자로 졌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졌고 위에는 나중에 올린 겁니다. 증축을 해서 요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증축한 거예요. 네. 한 70년대 이 건물을 뭐 시청으로 쓰고 뭐 도청으로 쓰고 관공서로 쓰면서 너무 비좁아서 써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좀 버렸어요.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게. 이 증축을 해버려가지고 좀 싸구려 건물 같아. 네. 원래는 되게 좋은 건물이었어요. 문화유산. 그 대전역입니다. 제 작품에도 의료해방비가 나오는데 처음에 의료해방비가 대전역 여기 서 있었어요. 진짜 있었네요. 예, 여기에 1946년도 8월 15일 대전 부민 일동이라서 순한글로 이제 뒤에 벽면에 써 있는데 한문이 한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순한글로. 예, 순한글로 이제 해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되게 호기심을 느꼈어요. 당시에 식자층이 웬만하면 한문을 쓸 텐데 한글로 순한글로 그리고 이거를 기금을 모금해서 줬습니다. 누가 이제 뭐 높은 사람이 딱 지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 민간인들의 힘에 의해서 예. 그리고 그 비문이라고 쓴 사람도 순민간인이고 우리 농민이나 뭐 이런 대표들. 네.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로는 이거는 독립운동 세력이 한 거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은 보문산에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연단도 있고 보문산에 그 유엔탑 옆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요. 맞은편에. 이건 대전역 앞으로 다시 가까이 되겠네요. 네. 대전의 상징이잖아. 우리 네. 뭐랄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세운 거고 네. 그 당시에 그 시민 정신이 그대로 담긴 진짜 중요한 사적이네요.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거 찾으러 갔을 때 길에 거의 풀숲에 버려져 있었어요. 서 있긴 했었는데 연단도 없고 표지석도 없고 그냥 숲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진짜 정말 아직도 사실은 일제의 잔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최근엔 이렇게 단장이 돼서 있어요. 근데 뒤에 70년대쯤에 누가 한문으로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오게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70년대요? 거기에 이제 연도랑 새긴 사람들의 글씨도 있어요. 그래서 측면인가 어디 있는데 원래 비는 46년도에 만들 때는 순환글 해방비였어요. 그리고 근하우스입니다. 가수원역 앞에 진잠에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근하우스는 진잠 농민들이 두레를 해서 벽돌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만들고 굽고 해서 지은 야학이 농민 야학이에요. 어디 꾸미는데 저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흔적이 없고요. 기록에 보면은 가수원역 앞에 있었다. 가수원역 새말에 있었다. 새말은 이제 헛말의 이제 반대말인데 일제시대 때 그때 새롭게 마을이 개척된 곳이었어요. 역 앞에 근하우숙이라는 농민 야학이 있었고 그런 기록만 있어요. 그 이호승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세웠고 제 책에 나오는 이동하 선생, 이강하 선생을 모델로 했는데 이강하 선생이 거기에 교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나중에 보면 서울에서 그 보통학교 그걸 짓는 비용을 준다고 해가지고 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학교가 그러면 여기 안 지어지고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 이제 국민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네. 그렇죠. 네. 그럼 근화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근화는 무궁화예요. 무궁화 금자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예, 꽃화자인데 근화가 이제 무궁화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근화우스의 터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수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새마을에 이제 곧 재개발이 돼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 교육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작게라도 그런 교육기관 같은 게 거기에 다시 설립이 돼야. 네. 네.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자리에다가 근화초등학교라든가 그렇죠? 좋겠네요. 아예 어차피 교육부인데 이름을 그렇게 네. 짓는 거지. 그래서 근화라는 거의 역사성을 그대로 거기다가 네. 이름으로 건물에 간직을 하면 오래 가니까. 이 가수원역도 이제 예전에는 기차 다녔어요. 통일호가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폐역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보존하면서 옆에다가 근하우스에 대한 어떤 기념비나 박물관이나 이런 걸 좀 근대 박물관 같은 거 좀 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 어차피 학교는 꼭 짓게 돼 있으니까 그 학교 이름을 근화유숙이라고 하면 좋네요. 교육청에서 근화초등학교. 한번 제안해 보시죠. 네. 아니 이거는 시민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진잠한교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성의 온천장 주식회사예요. 이거는 공주갑부 김갑순, 제 책에는 김갑승이라고 나오는데 김갑순을 모델로 한 그 김갑승이 그 여기다가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일본인들 온천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성에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런 온천장을 이승만이가 여기서 잡아봤다는 거? 예, 예. 네. 그리고 요번에 남아 있어요. 지금 유성에 유성온천이에요.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 다 있어요. 유성 온천? 유성 관광 호텔은 아니고. 유성 관광 호텔. 네, 유성 관광 호텔. 그게 네. 온천이잖아요. 그 자리가 요 자리. 요 대전 형무소. 형무소는 중천동에 있다가 중천동에 있었던 이유는 대전역과 가까워서 있어요. 거기에 허 벌판이 터도 넓고 하니까 거기에 감옥을 지었다가 70년대에 대정동으로 이사합니다. 대정동 지금 대전의 끝이죠. 진장 끝에 네. 거기 이사하고 거기도 이제 좁아져가지고 저도 거길 가봤는데 그 옆에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형무소에 그 운동장이 보여요. 너무 민가랑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때 당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기감을 지었어요. 중형 기감이라는 거는 감옥 속에 감옥이 또 들어 있어서 미로처럼 돼 있어요. 절대 탈옥이 불가한 그런 형식으로 졌어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사상범을 철저히 가두려고. 예, 가두려고 한 거예요. 서울하고도 좀 서울의 서대문하고도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은 이제 전 책에도 썼지만 큰 대자에 대전 이제 어떤 대전에 일단 마크처럼 이렇게 어떻게 적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서대문은 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짝짝짝 이렇게 더 많고 여기는 어떻게 큰 대자가 됐어요.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정치 사상범들이 서대문 형무소하고 여기 대전 형무소에 주로 수감을 했죠. 상해에서 간도에서 체포된 독립운동가들도 여기서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막루 하나 우물 하나 남아 있어요. 아 이게 그 우물이구나. 저기서 뭐 시체 보다가 막 인민군의 보복 학살 때 우익 인사들이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남원입니다. 이 트럭을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학살 그 현장이에요? 네, 이걸 미군이 찍은 건가? 네, 미군 사진이에요. 미군이 찍은 거는 이렇게 해상도가 좋아요. 그 이도영 박사라고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는데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의 유족인데 이분이 사학자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셨는데 평생을 그 제주도 4.3 사건 자기 본인의 이제 고향에 대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미국의 국립문서연구소를 이제 거의 팠죠. 그러다가 그때 나왔던 그 50년 이후에는 이제 해금이 되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사진이 산내 사진도 있었어요. 어, 거기서 이제 발견된 겁니다. 산내 학살의 증거가 나온 거예요. 여기 글씨가 글씨를 좀 보면요. 머산읍이에요. 그러게 무슨 머산읍인데 여기 논자예요. 논산읍. 논산읍이에요. 즉 논산읍이라고 써 있다는 거는 관용 차량이에요. 관용 차량을 이제 몰수를 해가지고 군과 경찰이 몰수를 해서 혹은 동원을 해서 이렇게 보도연맹 양민들이나 이렇게 다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산이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 즉 국가학살의 증거예요. 이 트럭이요. 그러네. 관용차니까. 네, 관용이라고 찍힌 차도 있어요. 아예. 예. 네. 이렇게 이제 꿇어 앉혀져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인 거 보니까 죄수죠. 죄수는 딱 들어가면 일단 머리를 이제 빡빡 밀어요. 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랑월의 사건들은 제가 3.1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50년대 산대학살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50년대를 쓰려니까 40년대가 필요했어요. 40년대를 쓰려니까 30년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20년대까지 가고 결국에는 3.1운동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이렇게 대학 소설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거 한 2년 잡고 쓴 거예요. 네. 2년 잡고 계획을 했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거의 근현대사 여기 네. 보면 근현대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다 요약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저기 몰령골 그거를 다큐를 봤거든요. 그 처음 시사회 할 때. 그때 그러니까 이혜정 작가가 이제 나레이션을 그걸 봤는데, 근데 그 보면서 계속 나는 학살한 시점 그거 이야기도 다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배경 이게 사실 좀 모호했어요. 그냥 그냥 뭐 정치 사상범들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총살을 시켰구나 여기까지만 돼 있지. 그분들이 그 평상시에 어떤 활동, 특히 이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한다든지 인간 자치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그 결과로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갇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메꿔지니까 이게 왜 골령골에 그서 억울하게 양미들이 학살됐다고 하는 거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이 소설을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 네. 다큐에는. 네. 저도 교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의문과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과연 저도 맨날 이제 침란치 있었으니까 해마다 저 유령제를 하거든요. 네. 가면은 도대체 여기서 죽은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7,000명, 그러니까 숫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2,000명, 3,000명. 안개는 7,000명. 예. 그래, 그 많이 죽은 거는 죽은 건데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럼 누가 죽었나가 네. 궁금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이제 전체 스토리가 다 엮이더라고. 이 책을 예. 읽고 나니까. 네. 20년대는 초작쟁이 이거는 이제 전국의 어떤 조선의 흐름과 비슷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년대는 주로 초작쟁이가 일어났고 특히 김갑순 농토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착취를 많이 해서 마름대로 횡포가 그건 실명이에요? 예. 나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김갑수는 70년 거의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70년대 초에 죽었을 거예요. 악질이 오래 살아요. 욕 많이 먹으니까. 네. 그리고 30년대는 이제 조선이 근대화되면서 산업시설이 일어나면서 공장 파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었고 이 군시제사공장은 언제 지은 거예요? 있을 때 적으로? 20년대, 30년대 20년대, 30년대. 3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또 해방 후에는 또 전국적으로 건국 운동이 일어나죠. 대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50년대는 민간인 학살. 전국에서 10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하죠. 대전도 이렇게. 대전은 이게 뭐 전국에 그런 홍무소는 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대량 그 무덤들. 저 보도혁명이요. 저게 문제였어요. 저게. 저거를 여기 지금 소설에도 그 작가님께서 표현하셨지만 그냥 실적사들 그냥 해 이거 하면 뭐 줘, 쌀 줘, 뭐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없던 얘기도 막 지어서 낸 거거든요. 그러면 쌀 같은 곡식을 주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하고 사상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썼는데 그게 나중에 역으로 이제 전쟁이 나니까 무기가 되는 그 목록이. 네, 살생부가 된 거예요. 네, 살생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이 좀 식자층, 좀 행정이나 뭐 이런 법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무학자들이 많았잖아.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뭐 글자도 못 읽고 이런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런 그 지식의 틀에다가 가둬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학살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이건 정말 야비하고 못된 그 정치의 한 형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건 일본 그의 그 잔악상을 훨씬 뛰어넘는 더 아주 고도의 더 나빠요. 네. 야 진짜 우리 그 해방 이후의 그 역사를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더 약간이었어요. 뭐 자주 독립국가긴 하지만 정말 그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보도연맹은 이 뜻은 되게 좋아요. 뭐 바르게 이끈다는 뜻이에요. 네, 바르게 이끌어서 이승만 정부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보도연맹은 그 이제 총수가 누구냐면 오제도라는 검사였어요. 그때도 이제 검사가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도 연속국에서 들은 것 같아요. 네. 옛날 뭐 저기 이정재 무슨 뭐 이승만 뭐 이기붕 이런 사람들 나오는 연속극들이 이게 시리즈 있었거든요. 근데 오제도 검사라는 이름이 거기 등장해. 그 사람이 여기에 총책. 네, 총책임자였는데 간부들은 그러면 죽었느냐? 하나도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네, 이제 하나도 안 죽고 그분들도 이제 천수를 누리며 친일파니까 천수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때 뭐 비력부대 하나 받고 곡식 좀 받고 사인을 했던 가짜 진술서를 쓰고서 사인을 했던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전 형무소에 갇혔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그 피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연유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상범이 진짜 있었죠. 형무소에. 그렇지. 근데 이제 딱 전쟁 나니까. 그 사상범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공산당 측에 그 지지 어쩌면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도 많았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이제 사상범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지. 그 타이밍에 소설에서는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쟁이 딱 나자마자 저 살생부 들고 다니면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승만이 서울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고 거기서 보도연맹 예비구금이 결정됐다고 해요. 구금해라. 거기서 예비구금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학살까지. 요거는 현장 학살 사진이에요. 저기 확인 사살하고 있네. 네. 제 책에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뒤에서 이렇게 쏩니다. 뒤에서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쏘다가 잘못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교가 권총으로 하나씩 꿈틀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 저건 미군 장교인가요?
한국군일 거예요. 한국 음. 헌병. 미군은 아마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저기 헌병 그거잖아요. 또 경찰, 헌병 다 동원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관용이라고 찍힌 증거예요. 이런 사진이 있네. 지금 이 아저씨는 열심히 이걸 개머리판을 누르려는 순간에 찍힌 거죠? 지금 찍소리만 내면 저기 찍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공포 상황에서 죄수들이 실력을 줍니다. 관용 딱 써있잖아요. 관용. 네. 그리고 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본 이 아저씨 때문에 삼내 유족들은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 주장하시는 분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얼굴을 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사진이 찍혀가지고 얼굴이 나왔죠. 다른 분들은 얼굴이 없는데 이분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흉터도 있는데 예전에 큰아버지가 던진 바둑판에 맞아서 이렇게 찍힌 거다. 이런 생생한 증언까지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손이 저렇게 다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네요. 네,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네, 설사나 전깃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굴비처럼 다 빼서 한 사람씩 묶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묶은 다음에 여럿이서 다 묶어놔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져요. 아 진짜 너무 잔인해. 저게 다 국군이 저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세영이 이렇게 죽죠. 네. 네. 음. 처음에 빨리 학살해야 되는 사람들 지도부죠. 지도부는 사상범 중에서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 하나에 다 묶여가지고 여기다가 빨간색 화선지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게 관역이에요. 그걸 가슴에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사수가 그 관역을 쏜. 네, 관역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교가 와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면서 권총을 한 번씩 떴어요. 뒤에 다 헌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 이게 일본 애들이 그렇게 우리 양민들을 학살했다 이런 사진으로 그냥 깊이 있게 안 보고 그런 사진들을 봤거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나 헌병들이 미군의 지휘하에 이렇게 학살을 했다는 게 이거는 지금 그 수십 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도 있다고 그러더라. 네. 전국에 수백 군데가 있어요. 이게 다연 수원에서도 거기 소설에 네. 보면은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못살을 시켰다고. 이때 사는 쪽이 민둥산이에요. 네. 근데 여기 소설에서 약간 우거진 산처럼 여름이라 네. 여름이라 이렇게 됐는데 사는 당시에는 이제 뭐 녹화 사업이 없어서 네. 그 이제 민둥산이 많은 도망도 붉은 산, 네, 도망도 못 갔겠어요. 붉은 산이 좀 있었죠. 전쟁의 기원은 넘어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네, 동아일보가 일제시대 낸 일제 말기에 폐간이 됐어요. 네, 한국신문에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라 폐간을 하면서 이후에 복간을 했는데 복간 처도가 가짜뉴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기사를 다루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3명의 외무상인 거죠. 영국, 미국, 소련 외무상들이 조선의 문제를 두고서 논의를 했단 말이죠. 신탁 통치는 뭐 해야 되는데 몇 년이냐를 두고 다투었어요. 근데 동아일보가 어떻게 냈냐면은 미국은 즉시 독립,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고 신문에 냈어요. 외상 사진도 아니고 스탈린 사진하고 미국의 그 루즈벨트 사진을 딱 실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실이 뭐냐면 미국은 10년을 주장했고 소련은 5년을 주장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이 신문 때문에
조선의 민족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또 식민지가 되느냐? 소련이 그랬다고 미국은 저기 해주고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적개심만 예. 불러일으킨 거네. 네. 지금까지도 이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예요. 음. 그래서 전국은 이제 친일파 척결은 이제 쏙 들어가고 반탁이냐 신탁이냐로 애국이냐 매국을 나누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비상식이 들어왔어요. 비논리와 비성이 들어왔어요. 친일파들은 얼른 반탁 쪽에 붙어서 아니 자기가 이제 애국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군정이 조선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것은 46년 5월부터예요. 정판사 사건이라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인데 이분은 대전에서 돌아가신 이관술 선생님이에요.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그 내용을 제가 각주로 되게 자세하게 달긴 했는데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조작 사건입니다. 조선공산당이 위조 집회를 발간했다. 그래서 경제를 혼란시켰다. 그래서 이관철 선생을 경제사범으로 체포를 해요. 이후부터 공산당 운동은 다 불법이 돼요. 지하로 다시 숲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박헌영이 하지 준장도 만나가지고 회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활동이 싹 이제 없어지게 돼요. 다 불법화되게 돼서 남한에 있는 이 좌파 활동가들, 좌파 독립운동가 세력의 이 후손들 연결해서 하는 분들은 어디 가야 되냐? 지리산 또는 북한을 갔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안 가시다가 잡혀서 대전형무소로 이감됐죠. 이 정판사라는 거는 출판사죠? 네, 정판사라는 출판사인데 조선공산당이 하필 그 건물을 샀어요. 이제 미군정이 그 적산 가옥이나 적산 이제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불화를 했어요. 네. 싼값에 불화를 했는데 당시에 조선공산당이 인쇄기가 있었던 금택빌딩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금택빌딩에서 인쇄기가 저런 그 위조 집회판이 아니고 인쇄기였어요. 거기서 신문을 내려고 했었어요. 네. 신문을 내기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출판사 이름이 정판사였어요. 네, 정판사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위조 집회 찍은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 전혀 찍지 않았어요. 정말 위조 집회는 일본 애들이 찍었죠. 일본 애들이 막판에 붉은 집. 네, 붉은 집회를 뿌려서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거예요. 네. 철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위조 집회판이 징크판이라고 하는데 징크판이 막 전국의 위조 집회 그 집단들에 의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집단이 저 금택빌딩 지하 인쇄기 쪽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여왔는지는 미궁입니다. 조선공산당이 찍지도 않았고 조선공산당 이관술이 그걸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위패를 만들지 않았어요. 조작 사건으로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그 위조 집회의 본산으로 만들려고 누가 일부러 갖다 놓고 이제 뒤집어 씌운 거네. 급습을 해가지고. 소설에서도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게 다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원인이 얘들이다 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만든 얘기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된 정부였으면 오히려 그 일본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내서 거기를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그 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위조 집회 범죄까지 뒤집어 씌운 거네. 이 생각이 나쁜 거죠. 이관철 선생의 유족이 이제 울산 포항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막내 따님이 좀 지금은 좀 많이 아프시고 연로하시고 막내 따님의 딸, 이제 선생님 그 교사 출신의 선생님 계신데 최근에 과거사위원회 가서 이 정판사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고 진실규명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요청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학계에서는 이미 정판사 사건이 위조 사건이라는
이걸 이제 가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 네, 대구는 당시 콜레라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봉쇄를 당해요. 미군정이 대구라는 도시를 봉쇄를 해서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몰래 탈출해가지고 쌀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작품에 잠깐 넣었다가 그 부분을 조금 뺐긴 했는데 대전까지 와서도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쌀을 구하러 다녀요. 네. 그래서 대구 사건이 어쨌든 어떤 대구의 그 시위가 좀 커지면서 이제 파업의 예. 시작이 되는 곳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었어요. 식량을 공수할 수 없어서. 네, 당시에는 대구는 굉장히 붉은 도시였어요. 진보적인 도시였어요. 이후에 지역 감정 조정하는 바람에 대구가 지금은 좀 그렇게 됐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여순 사건 잘 아시다시피 산내는 제주도와 여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명단이 나와요. 그분들 명단 왜냐면 이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정작 대전 형무소에서 갇혀서 끌려가셨던 분들은 명단이 없어요. 이 지리산 그런 데서 하신 분들도 올라오고 저 밑에 마산 이쪽 지역 이승만이 참 대전에 와서 이제 글에도 써 있는데요. 이상한 도피행로를 취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배를 타고 가잖아요. 목포에서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왜 경부선 철도를 타지 않고 한 몇 시간이면 가는 거를 며칠 걸려서 갔을까요? 저도 그거 보면서 좀 희한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차를 타지 않는 이상은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시면 됐어요. 네. 네, 기차를 대전역에서 부산까지 가요. 근데 편하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차 타고 가다 보면 길이 평야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쪽은 산맥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차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어쩌면 이제 집 앞에서 이제 차에 딱 탄 다음에 가자.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의도적으로 도피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실 내무 회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무시하고 그 외 대전에 임시정부를 차리면서 그 내각들이 왔더니 또 대통령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 시점에 이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면은 또 계속 자기가 지휘해야 되고 그 책임을 계속 져야 되는데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프란치스카하고 둘이서 미럴 여행하듯이 그냥 일부러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길게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네, 근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움직였다면 이제 그 길이 편하고 그리고 이게 기차를 타서 이걸 탔어야 되는 건데 기차를 탔으면 공식적으로 근데 다 뭐 거기 도청 관사 거기에서 대전역이라는 건 사실 걸어가도 되는 아주 짧은 거리라서 대전역에서 기차 타서 부산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뭐 힘들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걸 수도 있죠. 그냥 그때 기차표가 없었죠. 표가 없어서 새벽에. 근데 희한하게 기차는 계속 돌아다녔던데 그 당시에도. 새벽에 도망가려고 하니. 네. 뭐예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 뭐냐면요. 경상도 지역은 산악지역이잖아요. 네. 예. 거기에 빨치산이 많아서 잡힐까봐 기차 타고 원래는 기차 타고 갈라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차를 급습할까 이런 걸 두려워서 기차를 자기 이제 대통령 특별 기차를 마련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급습당할까봐 거기 못 갔던 거예요. 조심 도망간 거네 이렇게. 도주한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민처럼. 네, 전라도 쪽으로 돌아서 간 거예요. 정말 이 한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배짱도 없고 저 사람이 된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부름. 네, 미국의 계략이지. 미국의 계략. 네, 저
저때 이제 역사 읽다 보면은 막 근데 천국이- 지금도 저런 인간을 국부라고 추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진짜 열불이 나서 이거는 네, 지금 산내 유족 회장님이에요. 전숙자 시인, 지금 전미경 시인인데 전미경 시인의 시집에 나오는 비굴한 어버이라는 시 이거 한번 저기 교수님을 읽어주시겠어요? 비굴한 어버이. 경인년 7월 초하루 새벽 3시 50분 이리역 목포 행열차 도망치는 아비 싣고 철마는 통곡하며 남으로 달리는구나.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 대전 형무소 3천 넘는 아비들. 자국의 국군과 경찰이 쏜 총알. 골령골에 쓰러져 갈 때 잊었느냐 산천 초목이 통곡한 사연을. 네. 아유, 격하네요. 네. 전미경 시인의 아버지는 산내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버이 한 분은 이렇게 목포를 통해서 이리 갔다가 목포 갔다가 배 타고 부산 가는 이런 행로를 취합니다. 정말 비굴한 인간. 안 죽으려고. 그러면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랑월의 인물들 이동화 축장 대전 형무소에서 이제 사카이에게 죽는 걸로 나오는 이동화 선생은 이강하 선생을 모델로 했어요. 이분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아요. 한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한 줄 며칠인데 이분은 한 페이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방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으셨어요. 근하우숙을 지킨 사람이고 농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아나키스트 출신의 독립운동가. 진장 출신이고요. 예, 경성 제1고에 입학했다가 3.1운동 때 내려와서 정림리 고개, 정림동이에요. 네, 거기서 횃불을 밝히면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청년 외교단 활동을 했고요. 20년에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 활동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서 대전에 고향에 정착을 한 다음에 농민운동을 하게 됩니다. 700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이강하 선생이 대전 지역 농민 조합 운동을 하면서 모집한 조합원 수예요. 그 당시에. 네. 당시에 대전 인구 10만 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녹색연합에 있을 때 회원 500 찍을 때요.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 희망의 책은 아직도 50명도 안 돼요. 사람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근데 700명이 그 당시에 모인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전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강연회도 하고 조직도 하고 하시다가 과로사 하세요. 예, 과로사 하셔서 가수원역 앞에서 그때 대전 지역 최초로 시민 단체장이 돼요. 단체장으로 장사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이 이동화 하니까는 난 또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박주환 패널님의 따님의 이름이 동화예요. 동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이름이 이쁘다. 근데 동쪽의 대. 예. 근데 그 이름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게 는이라는 게 뒤에 붙으면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으로 그 의미를 읽는 거예요. 네. 이동하는. 무빙. 그래서 이동하는. 여기에서는 그 사카이에게 이렇게 그 죽는 걸로 네. 돼 있긴 했는데 바로 혹시 대전에 이런 이동화 이런 그 위인들 대전에 어찌 보면 지도자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들을 뭐 추모하는 그 무슨 집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대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선생, 그러니까 이강하 선생에 대한 관심, 제가 이제 랑을 쓰면서 관심을 좀 많이 좀 높아졌어요. 이강하 선생 기록도 대부분 좀 있는 편이고 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전의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면 신채호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이분은 여기가 외가고 잠깐 태어났을 그치. 뿐이지 다 만주에서 활동하셨고 사실 이 여기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신채호 선생만 이렇게 워낙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좀 발굴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네? 아까 내가 말을 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질문. 맞습니다. 네. 이동환 선생과 이강하 선생과 이윤희 선생이에요. 이윤희 선생은 같이 아나키스트 활동을 했었고 이분은 주로 일본에 계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항일운동 인정을 하는 결정문이에요. 후손이 이윤희 선생의 후손이 그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좀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진화위에다가. 그래서 한걸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흑우의 활동, 흑도의 활동, 아나키스트들의 색깔이 검정색이거든요. 그런 뭐 에스페란토 책들 이런 것도 좀 남아 있었어요. 이희균 이분은 여기에서는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해서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네. 자살하는. 네. 이윤희 선생은 원래 어떻게 최후를 마치셨냐면 인민군 보복학살 때 돌아가셨어요. 당시 그러니까 1950년 9월에 돌아가셨어요. 9월에 그 지도자에서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아나키스트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사이가 나빴어요. 아나키스트들은 우파 운동으로 이제 치부를 받는데 서로 이제 중국에서도 서로 좀 적대시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상적인 어떤 개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의 하나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아나키스트들은 새로 이제 당을 독립노농당이라는 이제 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임시정부랑도 친하고 우파정부랑도 좀 이승만은 싫어했지만 김구랑은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사상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나키스트 하면 상당히 좌파 좌파의 네. 느낌을 많이 네. 갖고 있잖아요. 네. 되게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딱 내려왔을 때 우파 인사들을 다 구금을 하는데 아나키스트였던 이윤희 선생도 같이.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좀 국회의원도 막 당선이 되고 정치에 관여를 좀 했었어요. 근데 뭐 탄압은 나중에 박정희 때 엄청 탄압을 받아요. 그 당시에는 건국운동 뭐 단정이라도 수립해야 된다라는 측이었어요. 신사통치도 반대했었고 그래서 공산주의자하고도 완전히 나눠지게. 안 그래도 나눠져 있었는데 독립운동 시절에도 좀 척을 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더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윤 저분이 인표하고 논쟁거리죠. 그 사이에서 네. 반탁 쪽으로 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리고 윤희는 정혜인의 딸 이름이 윤희. 임윤희 그리고 송윤희. 이름을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희륜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요. 이동가는 이강하로 이강하 여기는 좀 바꿔가지고. 네. 이 책이 거의 다큐예요. 다큐예요. 너무 새로 태어난. 그리고 인표 우리의 남주인 인표 참 멋있는 분이죠. 네. 신표정 선생을 모델로 했고요. 신표정 선생은 기록이 짧아요. 몇 줄밖에 없어요.
논산 출신이고 조선공산당 대전야채이카 책임자였고 소작계를 조직했고 해방 이후에는 민족주의 민족조선 충남 대표여서 47년도에 경찰에 체포돼서 취조받다가 47년에. 예, 47년도면 해방 이후에 공산당 운동이 불법화된 거죠. 46년 5월부터 불법화됐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었네요. 예, 그때 구금이 된 거예요. 체포가 돼서 불과 6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즉 이거는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충남 도립병원에서 사망하는 걸로 이제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인표는 그때 이제 좀 살아나는 걸로 제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서 일찍 죽으면 재미가 없어요. 삼국지에서 제일공명 죽으면 재미없듯이. 그러니까요. 근데 꼭 뼈까지 북한에 가서 활동하다가 그 뼈도 장면을 보내고.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보면 거기도 이 비슷해요. 이거하고. 그래서 그 해방 후에 이 보돌명 연루돼서 자기 누나가 죽고 동생이 같이 동생 때문에 군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그걸로 해서 이 형은 이제 북한으로 가고 그래서 또 다시 그렇게 만나요. 자기 모티브가 되게 너무 막 그려지는 거예요, 화면이. 네, 그렇죠. 막 영화처럼 막 지나가고 영화 같았어요. 그리고 앞에 그 막 270대 얘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는 꼭 옛날에 우리 개몽 영화 있죠? 개몽 영화 보면 삼국수. 네, 그런데 그때 보면 여성분의 어떤 목소리가 되게 아주 맑은 하고 남성분의 굵은 목소리하고 서라운드로.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음성지원까지. 아니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이 그 전쟁터에서 마산 진해인가 거기서 왜 그 인표가 이제 이렇게 통신하는 거를 권영주가 듣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막 이런 게 겹쳐가지고 그 총알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다가 그냥 총 맞아 죽잖아 권영주가. 그러면서 그냥 하늘만 보이고 이렇게 기절을 해가지고 근데 인표하고 왜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좀 얼굴이라도 보고 죽게 하지. 왜 그랬어요? 너무 좀 잔인하게 좀. 제가 이 랑어를 발표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항의받는 게 권영주를 왜 죽였냐예요. 권영주를 형주를 왜 죽여요? 네. 이제 로빈까지 들어왔어요. 살려주면 안 되냐. 아니 그리고 아쉬운 장면이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 인표가 그렇게 사단을 끌고 막 200명이 이제 이렇게 막 탈취도 하고 하면서 대전까지 이제 오잖아요. 그럼 잠깐 얼굴이라도 보지 이미 죽여놔가지고 영혼이 지나가면서 잠깐 보고 고개만 만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거기가 좀 죄송합니다. 너무 가슴아프게. 저는 근데 그 장면에서 나는 송혜인이 도망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망은 잘 가잖아. 도망을 성공하고 거기서 이제 인표를 나중에 이제 막 산을 헤매다가 딱 인표를 만나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진짜 그냥 허망하게 죽더라고요. 이게 영화로 나왔으면 영화로 영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충분히 괜찮아요. 되게 스토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홍주면은 거기가 청양이에요? 홍성이에요. 홍성. 이름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홍성. 홍성이 홍성에서 그 홀어머니 집에 있다가 아파가지고 막 어머니 그 때문에 이제 빨리 오라고 전부 쳐가지고 와서 만나는 장면은 이건 뭐 드라마에 진짜 그거 너무 멋있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로맨틱한 다른 거는 막 살점이 튀고 막 피가 튀는데 거기는 너무 좀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어야죠. 그래야 좀 네. 마음을 쓸어내리고 좀 책을 읽지. 너무 그냥 잔인하게 막 고문당하고 막 피가 튀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장면들만 연속되면은 아파가지고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낭월이 제일 읽기 힘들었죠. 7장. 그 골련골. 너무 네. 골련골에서의 그 장면들이 네. 그냥 잔인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쓰면서 주인공들의 복지를 좀 생각했어요. 네. 네, 너무 막 때리고 뭐 고문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많이 잔인한 현장에는 좀 피하게 썼어요. 네, 그런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 우리가 안도를 좀 해야지 그렇게 네. 계속 그러니까 잔인한 장면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몸이 움츠러들 것 같아. 네. 그래도 주인공은 잘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다행이에요. 특히 그 송혜인의 그 네. 행보는 네. 그나마 다행이었다. 근데 막판에 이래서 너무 아쉬웠어. 네. 그리고 정세영, 농민 이야기 정세영. 네, 정세영. 김영이 사는 네. 정창세군요. 예, 정상세 선생과 정운영 선생을 합쳐서 새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창세 선생은 이제 함흥 출신으로 대전 전위대 군시제사동 공장의 동맹 파업을 주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운영 선생은 해방 이후에 충남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기록이 나와요. 이게 다예요? 네, 48년도 49년도에 충남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다라는 기록만 나오고 없어요. 그럼 어디 가셨겠어요, 이분이? 산내에서 가신 거예요. 산내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쵸. 바로 그러니까 인민위원회 어떤 이름이라도 올렸던 분들은 보도연맹이 되거나 보도연맹으로 해서 변절이죠. 보도연맹 한다는 거는 자기 자술서 반성문 다 쓰고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조직에서. 예, 그렇게 돼서도 죽고 끝까지 지도를 지키신 분들도 죽게 되는 거죠. 49년도부터 48년도 이제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군금이 계속돼요. 그래서 47년도, 48년도에 많은 분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 3년간 감옥에 계시다가 산내로 끌려가서 돌아가십니다. 김갑순입니다. 김갑순. 이렇게 생겼어요. 참 일본 놈처럼 생겼죠. 일본 놈처럼 생겼네 진짜. 일본인 행세를 하고 다녔던 공주 군수까지 했어요. 네. 오래도 살았네. 조선 임전보국단 이사인데 전쟁에 임해서 나라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도 몇 대 바치고 이 사람 땅은 몰수했나요? 몰수하지 못했어요. 반민특위가 무산되면서 몰수하지 못하고 후손들이 뭐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땅들이 다 흩어지긴 했던 건가요? 네. 이분은 전쟁 때 한국전쟁 당시에 대전에 있었어요. 피난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인민군 중에서 자기 이제 그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좀 매수해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됩니다. 도망도 못 갔는데 살아있어요. 네, 딱 세포 1호인데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능지처참을 해도 현찰은. 그리고 실제로 군시대사 공장 파업에도 관여를 해서 나쁜 짓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을 다 했더만. 마름이라는 용어도 되게 특이하게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용어. 네, 마름 있었죠. 32년도에 1차 파업이 있었고 2차 파업이 36년도에 있었어요. 둘 다 승리했어요. 그때 당시에 실렸던 신문 기사에 크게 났었어요. 800여 명의 남녀 직공이 파업했다. 기사.
이런 이게 지금 결국 인간답게 살기 위한 소장용도 그렇고 이 공장 직원도 공장도 그렇고. 그렇고 결국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노동운동이었던 거잖아요. 그 노동운동에 되게 그 관련이 깊었던 게 결국은 그때 마르크스 그런 어떤 노동당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민들은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지? 같이 뭐 다른 연맹하고 목적이 없어. 네. 그냥 살게 좀 해달라는 거지. 네. 예, 그거였던 뿐인데 그게 나중에 딱 족쇄가 돼가지고 그 뭐 그 수청의 어떤 목록이 됐고 이게 참 역사 속의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파업을 여직공들이 다 동참을 하고 농민들도 그런 뭐야 메이데이 이런 때 막 모여가지고 같이 시위도 하고 이런 그 단체 가입해가지고 활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나는 그 대사가 좀 특이하더라고. 그 미국 그 누구죠? 그 대전에 총괄 책임자 했던 카프. 네. 카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일본으로 가고 싶다고. 그 동경에서는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커피도 맛있고 그런데 이 한국은 어디서 소요 안 하는 데가 없고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게 그렇게 고분고분한 민족이 아니에요. 보면은 일본은 혁명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자발적인. 근데 우리는 뭐 동학혁명 뭐 이런 옛날부터 그런 민난이 자주 일어나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공장을 다니면 이 사람들이 월급 주니까는 노예처럼 가서 고분고분 일을 하면은 그 통치하는 사람들도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뭉쳐가지고 뭐 복지 개선해달라, 임금 올려달라, 뭐 내가 공장을 운영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는 아주 그냥 이 일본 놈들도 여기에서 그 관리를 할 때 고초를 겪고 미국도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일종의 그 어찌 보면은 통치하러 온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갑인데 말들 안 듣고 계속 그 반발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일본은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한 묘사인 것 같아요. 일본 민족은 그런 걸 안 한대요. 당시에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는데 메가더는 하루에 수천 통의 연애 편지와 격려 편지를 받았대요. 팬덤이 형성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하지는 하지는 완전 맨날 끌려다니고 동네북인 거예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누구 하나 칭찬 한마디 해준 사람 없고 칭송게 그러니까 많이 비교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성과 이 조선인의 국민성은 완전히 다른 성격. 지겹다 막 그런 네, 지겹다. 힐끔해 옷 색깔 같이 커피도 없고 카페 하나 카페 하나도 없고 진짜. 근데 맨날 여기 와서 저기서 시위 저기서 시위 여기서 민원 들어오고 막 좌우에서 다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방금 그 로스팅한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일본 그런 표현들을 어떤 그 배경을 두고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미군정 이제 이 작품을 쓸 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군정 3년 치하의 뭐 그런 역사책을 읽으면서 하지의 그 괴로움, 그 3년 후에 퍽싹 늙어가지고 가는. 그래서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군 장교들이 다 일본 가고 싶어 했었던. 아니 정말 나는 이 소설 보면서 우리 박현주 작가를 정말 다시 평가했어요. 도대체 이런 내용을 쓰려면 이게 군대에서 싸우는 전투 장면, 그 안에 계급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대사, 그 정치 깡패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략과 음모와 뭐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 묘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어났던 그 소위 독립운동가들 간의 어떤
그 갈등 구조 이것도 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문자로 써남기려면은 이렇게 말로는 그냥 뭐 이랬대 저랬대 할 수가 있지만 이걸 거의 다큐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려면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그 대전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대전에도 왜 지역이 그 옛날에 뭐 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 공주목하고 진장, 예, 뭐 유성, 이제 여기 회덕, 뭐 이렇게 몇 개, 그 지명들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지명이잖아. 근데 그게 다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려면 이게 지리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조선시대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스토리를 엮을 수가 없는데, 야, 이게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하셨다. 저는 근데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이걸 혹시나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정갈한 언어로 그것도 긴 문장 안 쓰시더라고요. 네, 네. 단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정갈한 언어로 담백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진짜 한번 잡으면 저도 화요일 날 저녁에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무실 갔더니 딱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금방 읽었어요. 재밌게. 예. 대단합니다. 나 진짜 그게 기술이에요. 아니, 그 작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 존경합니다. 다음 얘기가 궁금하도록 장치를 좀 많이 했어요. 양념을 많이 쳐서. 그러니까 한 장을 넘기고 대개는 한 장이 끝나면 좀 쉬었다 보잖아. 네. 근데 그 뒤에 거를 안 볼 수가 안 볼 없어. 수가 없어요. 맨날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고. 이제 두 명의 광대인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다 신문에 났던 사건들이네. 네. 연도별로 배열하고 그 배치하느라고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이 앞뒤 이게 사건은 순서가 맞고 맞아요. 스토리에도 맞고 그 주인공들도 이 동선을 따라 맞아요, 움직여야 움직여야 되잖아. 되고.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씩 잘 이렇게 마무리를 예, 딱 지어주셨잖아요. 죽여야 되고 하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또 이제 예. 죽여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대전 지역의 대전 근대 사회운동이 이렇게 됩니다. 3.1운동부터 농민운동, 노동운동, 건국운동, 그리고 한국전쟁과 운동세력의 절멸, 그리고 이후에 민주화운동, 이승만 정부 때 38 학생의거 군부 독재 타도 운동이 대전 지역에도 전국과 똑같이 있었어요. 네. 흐름이. 근데 이 기록이 없을 뿐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연구를 안 했는지 이제 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발굴도 해주시고. 대전에서 일어났던 이모든 운동은 항일운동이었어요. 네.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 해방이 도둑같이 찾아와요. 그렇지, 느닷없이. 네.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다 한 게 아니라 자력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자력으로 했으면 저런 무슨 이상한 인간들이 설치는 그런 사태는 최소화될 수 있었겠지. 근데 딱 그 소설 속에서 보이는 그 해방 이후에 그냥 우리 정부, 자치정부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인민위원회, 조선인민위원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북도 활발하게 했고 남쪽도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규합이 됐었을까요? 일부는 규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운형 선생이 이제 건준 공준비위원회 만드는데 그런 이제 스타급의 그 독립운동가들한테는 일본의 패망이 미리 전해졌었어요. 독립을 예상했었어요.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빨리 해방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되면은 바로 세운다. 진짜 이제 정부의 조직을 바로 세운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인민위원회들이 바로바로 그냥 탁탁탁 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걸로 보고 그때 이제 많이 규합이 됐었죠. 좌우를 막론하고 막 규합이 됐는데 나중에 그 신탁 반탁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와야 되고. 와야 되고. 예. 아, 그거 너무 아쉽더라고요. 뭔가 건국의 막 열정과 막 예, 분위기가 그렇죠. 막 무르익는데 딱 거기서 이제 양쪽으로 싹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인민위원회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기쁨을 맞으면서 건국의 이 열망이 충만했을 때는 8, 9, 10, 11, 12 딱 5개월. 1월부터는 분열되기 시작해서 46년도는 완전히 아우성 그냥 막 아사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방비가 세워졌을 때가 대전 지역의 그 해방비가 46년 8월 15일인데 그때도 아사리판이었을 거예요. 되게 힘든 상황에서 그 해방비를 세웠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도 그 김구라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의 영향, 한계 네. 이런 게 잘 묘사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를 그래도 정보력이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상임지정부 최고 수반까지 했으면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좀 밀접하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바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이승만은 미국의 정부에 지지를 받고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왜 예상을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김구도 그래서 미국의 지원으로 OSS 훈련을 받고 독립군을 광복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김구와 이승만은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네. 왕정시대 사람이에요. 왕정시대 사람과 왕정이 이미 폐지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대차가 있어요. 당시에 이승만과 김구는 꼰대였어요. 특히 김구. 김구는 이승만이야 미국에서도 막 사기 행각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해서 이승만은 내놓은 독립운동가였는데 김구는 명망도 있고 투지도 있고 그리고 막 끈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인데 왕정 시대의 그런 습관 거리의식이라고 그런 것들을 들어가야 많이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1800년대 사람들과 1900년 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독립운동가들의 갈등도 이제 좀 그려지는데 김구는 나 아니면 안 돼. 시대적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똥꼬집 그런 것에 굉장히 강했어요. 해방 이전에도 서로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 민족주의자들끼리 테러를 많이 했거든요. 김구가 배우라고도 합니다. 그 해방 이후에는 더 실망스러운 행보를 하게 돼요. 거기가 진짜 고대목이 한 나라의 명운을 갈리는 순간인데 그때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됐던 거죠. 문학작품들 민간인 학살을 다룬 문학작품들이 순이삼촌 현기영 소설가의 건 잘 아실 거예요. 조갑상 이분은 교수이신데 작가의 밤의 눈이라는 소설이 경상도 지역의 그 난민학살 문제를 다룬 유족의 이야기예요. 요것도 살짝 봤는데 10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큐 비슷한 소설을 쓰려면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러니까 스토리로 봤을 때 이게 누가 추정되고 이러면 그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만약에 썼다가는 그 후손이나 그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막 그 제소를 하거나 막 항의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인지 이 밤의 눈이라는 작품은 가상의 도시로 했어요. 대진시라는 도시로. 오늘 딱 보면 이제 마산 그쪽인데 경남 지역인데 가상의 도시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리고 박만순 선생님 어, 기억전쟁 시리즈를 끊임없이 내고 계신데 이분은 저보다 더 수고로우신 분이에요. 골련골도 하나 써주셨어요. 네. 그건 유족 인터뷰집이에요. 경남, 이분은 청주 사람인데 충북 지역에 기억전쟁 쓰셨고 골련골도 써주셨고 경남 지역도 썼고 지금도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유족들의 인터뷰를 끊임없이 10년 이상을 듣는다는 거는 상당한 정신노동이에요. 그렇죠. 본인도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수고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소설로 제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막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잔인한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저는 골련골 사람들이 슬프고 잔인하다고 하는데 현실보다는 훨씬 가볍게 쓴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보다 훨씬 약화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기억전쟁 시리즈를 읽어보면 힘들어요. 네. 김성동 소설가 저에게 추천서 써주셨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눈물의 골짜기라는 소설집을 작년에 내셨어요. 네. 순전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묶은 소설집이에요. 아버지가 산내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박헌영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박헌영의 비서여서 예비구금 당했죠. 47년도, 48년도쯤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듣고 고향에 잠깐 왔다가 잡혔어요. 김성도 선생님은 그게 평생 한이에요. 나를 보러 왔다가 아버지가 잡히신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 연재들 때문에 힘드셨고 어머니는 여기 어머니 사시는데 어머니는 상당히 미인이시죠. 윤여정 닮은 닮으셨는데 이분은 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여맹위원장이셨어요. 예. 그래서 감옥살이를 한 10년을 하셨어요. 10년을 하시고 김정 선생님은 이제 조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90세 이상 사셔서 어머니를 모시다가 최근까지 모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김성동 소설가 엄마는 많이 닮아요. 예. 나는 왜 탓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책 제목이 영어가 랑월 죽음의 골짜기라고 돼 있는 랑월 데스밸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영국의 위니스턴 기자가 썼던 그 책 발간했던 책이 있어요. 네. 50년도에 대전에 와서 산내학사를 목격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책을 출판을 해요. 얇은 팜플렛 같은 책을 한 권 출판하는데 랑월 데스밸리, 랑월의 죽음의 골짜기라고 나는 대전에서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노라라는 제목의 그 영국 기자 아니에요? 영국 기자예요. 그죠? 현장에서 있었다고. 네. 그것 때문에 미니턴 기자는 평생 또 메카시즘에 쫓기면서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도 못 돌아가고 했었죠. 근데 그때 그 랑월 데스밸리의 요 세 자를 제가 이걸 보고 이 제목을 랑월로 한 겁니다. 원래 제목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는데 네. 뭘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저 랑월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민일보 같은 데 보면은 인민군이 이제 종군 기자들이 쓴 기사들을 보면 랑월리라고 해요. 랑월리. 대덕 산내면 대덕군 산내면 랑월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두법칙 파괴하고서 이 눈물의 골짜기는 정말 그때 이제 김성근 선생님한테 제 책 제본한 거를 드리고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그동안에 선생님 읽으실 동안에.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거 한 발짝 떨어져서 썼구나 싶었어요. 이분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피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좀 드라이 하잖아요. 신문기사 같이 좀 드라이한데 김성 선생님은 원래 되게 미문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충남 내포 지역에 사투리를 다 갖다 쓰세요. 다 기억하고 계셔서 그게 참 장점이에요. 극찬을 하셨던데 이 소설 잘 썼다고.
네. 드라이에서 인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읽으면서 전화를 드리니까 나 이제 소주 한 병 사다 놓고 내가 지금 자네 책 읽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김성 선생님하고 있었던 일을 써도 이제 단편소설 한 편이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네. 그리고 전 유적회 회장님 신순란 시인 오빠가 산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큐 무적행이나 많이 나오는 다큐 영화에 등장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많이 등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사연을 많이 영화화했어요. 그 영국 그 기자 부인 와서 같이 안고 그 인터뷰하고 했던 분이 이분인가요? 그분 그때 잘 왜 모르겠어요. 거기 회장님일 수도, 지금 현 회장님일 수도 있는데 네. 음, 그 기자는 돌아가셨고 예, 부인이 왔죠. 부인이 와서 예. 그 이렇게 여기 유족 대표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분 같아. 네. 오빠가 끌려간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죠. 이 오빠도 이제 야학을 하고 농민들을 가르치던 그런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회를 변혁하려고 노력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럴 때 꼭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사형장에 이슬도 사라지고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문에 쓰고 네. 이때 좀 똑똑하고 좀 선량하고 양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좀 쓰레기들만 남은 건데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국 이제 유족 아니고 민간인 학살 대책위원회 전국 조직이 있었어요. 지금은 네. 없어졌는데 그때 사무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가 다 죽었잖아요. 네. 인재가 절멸한 상황에서 한 두세 대 정도 흘러야지 다시 인재가 나타난다. 이제 나타날 때가 인재 됐네. 나타날 때. 아닙니다. 저는 가일입니다. 가일님. 전미경 선생님. 전미경 씨는 원래 이름이 전숙자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크시고 이분은 미남이네. 예, 인물이 훤칠한 분이죠. 이분도 동네에서 야학을 하시고 가르쳤던 교사예요. 네, 네. 원래 이제 딸이 태어나기 전에 예비구금이 돼서 대전 형무소로 끌려갔었는데 그때 이제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을 그 미경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고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가를 하시고 근데 이제 호적 신고를 5살까지도 못 하셨어요. 전미경 씨는. 왜냐면 조부모 밑에서 좀 더 치매가 이제 빨리 와서 조부모는 아들을 잃은 거고 자식은 그 부모를 잃은 거잖아요. 조선 가정이 됐는데 둘 다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매도 오고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조부모들이 보면 유족들 가정사를 보면요. 미경이라는 이름 받았는데 호적 신고를 이제 이웃집 그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미경이 좀 저기 좀 해달라고 사무소 가가지고 출생 신고 좀 해주고 그러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가면서 잊어먹었어. 그냥 숙자 그냥 흔한 그래서 이름으로. 이름 되게 이쁘잖아요. 엄청 세련된 당시만 해도 엄청 세련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뭐였더라? 이름이 뭐더라? 미장가 숙장가 말장가 그러다가 숙자 그냥 해서 그 숙자가 숙자를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최근에 개명하셨어요. 원래 아버지는 김희정 시인이 최근에 골령거리라는 서사시를 했죠. 문인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무적행도 있고 이건 정치석 PD가 만든
그리고 저희 올해 후원금 냈습니다. 그랬어요. 훈련골 예술제를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밤에 했는데 저는 되게 감개무량했어요. 아까 전비영 쌤도 계속 우시고, 그러니까 그 껌껌한데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하면서 막 감동술래도 하고 이렇게 함성도 지르고 했던 것이 너무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왔던 기자들도 울고 그랬었어요. 올해. 그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그 인표가 감옥에 안에 갇혀가지고 고철당하고 나와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그 바깥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막 네, 모여가지고 네, 할 때 메이데이. 메이데이 행사할 때 나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몸이 망가진 상태인데도 그 소리를 듣고 함성 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치료가 빨리 되는 그 과정, 그게 이 사람이 아닐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런 감정을 표출할 때 이게 힐링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소망이 있다면 일단 학살 피해자 유족, 동그라미로 좀 거리를 좀 표시해 봤어요. 네. 인터뷰어, 저 같은 사람은 인터뷰어인 거죠. 그리고 독자 관계, 강 교수님이나 박 선생님은 독자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중 시민사회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우리의 열망이나 이 소망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학살 피해자 당사자의 문제였고 유족의 문제죠. 지금은 유족의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인터뷰어나 박만수 선생님이나 신규상 기자 같은 그렇게 이걸 발굴해냈던 사람들, 붙어서 계속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같이 이걸 넘어선 게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소설을 쓴 겁니다. 다큐를 안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시고 네. 다리 역할. 그리고 이 유족분들이 이제 지금 되게 연로하신데 아까 전미영 선생님이 50대에 들어왔었어요. 55세 때 유족회를 처음 만나서 들어오셨어요. 2000년도에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70대 노인이 있어요. 75세. 그것도 되게 가장 막내였었어요. 당시 점점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유족의 이제 구실사를 체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소망은 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유족의 그 이야기를 체록을 해야 된다. 영상도 떠놓고 기록도 해놓고 이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펀드를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리고 유족의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지금 40대 50 됐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또 전해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리고 저는 3세대까지 좀 이 유족회가 좀 조직이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3세대 정도는. 지금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일도 잘 못하시고, 그렇죠. 예, 동력이 많이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좀 3세대까지 그러면 더 가족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지금 전미경 선생님도 자식이 4명이나 5명인데 손자까지 하면 막 20명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예요. 제주도는 지금 제주 4.3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 서울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이쪽들이 가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정신 상담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대전은 그게 없어서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대전에 마음의 숲 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거기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문자 좀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3회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 그래서 내 가장 아픈 곳을 그려라 해서 이렇게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해서 3회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랑
구술사 기록을 꼭 제 살아 생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남은 소망입니다. 그 골룡골에 뭐 동구청인가 거기서 저기가 주관을 하고 어디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기념관이라든가 네.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은다고 한 건 어떻게? 네, 그 기념관이 지금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발굴인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시설을 져야 돼요. 행안부가 400억인가 500억을 들여서 거기에 추모관을 짓는데 산내 것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민간인 학살의 추모관을 대전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내는 어느 정도 뭐 아카이브 조금의 공간을 주느냐 마느냐로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좀 뭔가 이 책 아카이브를 읽었나? 하려면 그 인간데. 제일 큰 수용소인데 가장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하잖아. 네. 골룡골이. 네. 가장 큰 학살이에요. 단기간이면 7,000명, 말이 7,000명이지. 거기 그 배우에서 7,000명만 죽었겠어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괜히 잡혀와서 죽으면 다. 그래서 그런 그 정부 돈이 좀 민간에 풀려서 이런 기념 사업회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 제주 4.3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안 싸우면 안 된다. 짱돌 안 던지면 절대로 국가가 먼저 해준다 안 한다. 제주가 사람들 다 제주 4.3 뭐 기념관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이거 얼마나 싸우는지 아냐. 네, 대전도 시민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비가 준돌비가 하는데 비가 지금도 포장이 안 돼서 비 오면은 엄청 들퍽들퍽거려요. 이명희 기자인가? 네 맞아요. 제 뒷모습은 못 봤어요. 우리 희망의 집배주문부 이사예요. 그래요. 그 당시에 또 사진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네. 네.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증언을 하고 있는 양민의 모습. 전체 사진. 네. 제가 이걸 쓴 이유입니다. 네. 정권 바뀐다고 민주주의 뒷걸음치지 않는 거. 아이고. 왜요? 저번에 피서당했던 거. 저저번 주에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도와줬어요. 네. 우리 박현주 작가의 진가를 그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파이로 보고 저희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가시면서 꼭 낭어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대신 좀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낭어를 읽을 기회가 있을까 하고 그 당시에는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네. 어떻게 딱 기회가 다시 돼서 그냥 연달아서 이렇게 두 번 읽고 오니까 우리 작가님 진짜 이 문체가 너무 이 사실에 기반한 그 소설을 이렇게 담백하게 쓰는 거 이런 연습의 어떤 보통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 연습들을 하세요? 저는 습작 기간 없이 지금 이걸 쓴 거거든요. 저희 첫 작품이에요. 네. 근데 습작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사를 쓴 게 습작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 성명서 같은 걸 쓴 게. 신문 기사. 네, 네. 오마이뉴스의 서평 기사를 연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명서 같은 거 정말 명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단어 하나 때문에 소송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쓸 때도 저는 그래서 사실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건조하고 드라이한 문제로 이걸 문학할 수 있을까? 미문 쓰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안재성 작가 글을 보게 됐어요. 안재성 작가가 경성 트로이카라고 그분도 다큐 소설인데 되게 저는 그런 문체가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이제 서평을 써서 오마이뉴스에 올렸는데 그 안 작가님 그러시더라고요. 박 기자, 이거 꼭 내가 쓴 것 같아. 이거 문체가 네, 문체가 나랑 똑같아. 아. 내가 쓴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소설 쓰고 있구나. 네. 작가님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작가분이 그 김훈 작가거든요. 기분. 예, 김훈 작가님의 현의 노래, 칸의 노래, 그 흑산도 그거 뭐 다 제가 다 그 챙겨서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어투하고 이게 되게 비슷해요. 되게 그래요?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딱 단문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사실 기반으로 탁탁탁탁 써는데 되게 그 몰입감을 엄청 주시거든요. 예. 근데 거의 유사한 어떤 그 몰입감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이거는 그 능력 이게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님 언제 또 책을 쓰실 계획이 지금 또 쓰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이제 계속 내야 돼요. 지금 얘는 2016년도에 써놓은 거예요. 네. 출판을 못해서 이렇게 읽게 된 거고 파일은 2019년도에 써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편이건 단편이건 써야 되고 바로 쓸 거는 이제 단편을 좀 몇 개 좀 써놓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장편을 좋아해요. 예, 단편 쓰다 보면 장편 되고 그러는데 장편으로 하나를 더 쓸 생각이에요. 내년에 이제 탈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김성동 선생님 만나면서 이걸 꼭 써야겠다. 가상 역사 소설인데 우리나라가 분단이 안 되는 걸로. 그 일제 45년부터 50년까지 신탁통지 받으면서 신일세력을 다 척결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 책 보면서 그런 기운이 나왔거든요.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되게 아쉬워하시는. 그래서 아까 저도 질문 중에 이게 어쨌든 역사로 이렇게 이미 이렇게 왔지만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통일 그 제한 제국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그 사실 저 되게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지금은 아마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시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이승만은 되게 비굴하게 미국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독립국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 강대국의 자기 이해 관계가 상충하고 있었을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밀어민 게 아닌가 그 경제적으로. 네, 저는 이제 분단에 대한 질문을 좀 할 때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80세가 넘은 아나키스트가 있었어요. 90세가 넘은 아나키스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서울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제가 답답했던 걸 물어봤어요. 그분은 해방 당시에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나이였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반타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니 5년 후에 해방시켜 준다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어요. 여기도 그런 문장이 나와요. 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그리고 우리는 당장 독립을 하고 싶었다. 일제 지긋지긋하고 그 외세 정말 싫다. 누가 소련도 미국도 다 싫었는데 그거를 또 받아? 그건 나라 팔아먹는 짓이야. 안 돼. 그때 당시에 그런 신념이라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런 신념으로 조선 민중들이 반통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런 약속을 봐주기에는 너무 강했어요. 우리 힘으로 독립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강한 나라들의 그 입김에 그냥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약한 것처럼 개개인이 약한 것처럼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랬었을 거다라는 거. 우리 자력으로 뭐 광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도적인 어떤 그 움직임을 우리가 끌고 나갈 역량이 사실 안 됐지. 그러니까 그 큰 정치사에서 보면 큰 정치사는 결국은 친미 정권을 한 거고 그 친미 정권에 의해서 이제 동북아 정세에 이제 어쨌든 자기 이익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지원한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아주 얍삽한 이제 이승만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 자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반역자들 민족 반역자들이 거기서 이익을 취하긴 했지만 큰 어떤 그 흐름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이 집중이 되는 투자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국제 환경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되게 그 뭔가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현실이 됐을까? 아니면 더 부국이 됐을까? 아니면 정말 그 중국이나 동남아의 어느 한 나라처럼 됐을까? 이게 되게 저도 갈등인데 그걸 소설로 쓰신다니 꼭 다음에 꼭 읽겠습니다. 예, 오늘도 2시간 동안 정말 긴 소설을 이렇게 짧게 하려니까 뭐 시간의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박현주 작가님이 또 귀한 사진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책 읽은 거 이상의 또 하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써놓으셨듯이 과거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미래 선물이라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 미래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를 우리가 살기 좋은 그 삶의 터로 만들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다 뜯어 고치고 이런 노력이 없이는 미래라는 게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역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우리 박현주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랑어를 많이 읽어주십시오. 랑어를 읽으시면 눈이 트입니다. 네. 그 슬픔과 읽으실 때 느끼는 그런 가슴 아픔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오늘 북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네. 여기 어디죠? 그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네. 탈출 전에 네. 탈출까지 전에 사장까지 있고 이 이후에 어떻게 이게 이제 일제 이 다음에 이제는 그거거든요. 네. 제가 소설을 한번 이거 내용 어떻게 전개될 거 써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